흰 눈발이 칼날처럼 뺨을 스치는 묘역이었습니다. 얇은 교복 차림의 소녀는 차가운 대리석 비석을 두 팔로 감싸 안은 채 어깨를 거칠게 들썩였습니다. 소녀의 손가락 사이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거기엔 심장 수술 권고라는 글자가 눈물에 번져 푸르스름한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나 수술 받아야 한대. 묘역 입구 중년 사내의 구둣발이 얼어붙은 흙바닥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내의 시선은 소녀가 매달린 비석 아래 새겨진 날짜에 머물렀습니다. 17년 전의 겨울, 그가 손수 땅을 파고 묻었던 아들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소녀의 옆얼굴을 가리던 머리카락을 흩트려 놓은 순간 사내의 손목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낡은 지갑 속 이제는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사진 한 장이 그곳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의 깊이, 콧날의 각도까지 17년 전 멈춰버린 시간이 눈앞의 소녀 위로 겹쳐졌습니다. 과연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낯선 아이가 아들의 묘 앞에서 곧 죽는다고 울부짖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날 아침 서울은 온통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정원의 소나무들은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활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올겨울 최고의 적설량이라며 거듭 운전에 주의하라고 거듭 당부했죠.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 3층짜리 양옥집 서재에서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을 앞둔 나이였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40년 넘게 제약업계를 주름잡으며 쌓아올린 자수성가의 기운이 온몸에 배어 있었죠. 여보, 준비됐어요? 아내 이수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게 대답했어요. 곧 나가지. 오늘은 아들 민수의 기일이었습니다. 17년 전 2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 그 아이의 빈자리는 17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집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수진이 남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얀 코트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죠. 눈이 많이 오네요. 길이 미끄러울 텐데.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숨어 있는지 수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현관에서 구두를 신던 태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신발장 위 작은 액자에 시선이 갔거든요. 20살 무렵의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 사진을 오래 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올 것 같았거든요. 검은색 세단이 도심의 매연을 뒤로하고 한적한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운전은 태준이 직접 했어요. 기사를 쓸 수도 있었지만 아들의 기일만큼은 남의 손을 빌리고 싶지 않았죠. 차창 밖으로 눈 덮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로 위의 차들은 모두 서행하고 있었고 가끔씩 미끄러지는 차를 피해 급하게 핸들을 꺾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심해요, 여보. 수진이 조수석에서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 짧은 대답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태주는 운전대를 잡은 채 17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던 날 현관문이 쾅 닫히던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그때 자신은 뭐라고 했던가? 고작 그런 여자 때문에 한심하다고.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말이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민수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태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운전대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그건 그가 평생 가져가야 할 죄책감이었습니다. 묘역 입구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주차장에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성묘를 오는 사람이 드물 테니 당연한 일이었죠. 태주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흰 국화 꽃다발과 제수용품이 담긴 가방을 꺼내고 우산을 펼쳤어요. 천천히 올라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한 방울 두 방울 두 사람이 쓴 우산 위로 소복이 쌓였죠. 발밑에 눈이 뽀드득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묘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언덕 중턱쯤 올랐을 때였어요.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여보.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덕 위쪽을 응시하고 있었죠. 수진도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민수의 묘비 앞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검은 교복을 입은 소녀였어요. 외투도 없이 얇은 교복만 입은 채 소녀는 묘비를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었죠. 소녀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거였어요. 저 아이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주는 대답 대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태준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치료 안 하면 6개월밖에 못 산대. 근데 엄마한테는 이런 말 못하겠어. 엄마 아프잖아. 눈도 안 좋아지고 있고. 소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왔어. 아빠한테밖에 말 못하겠어. 태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6개월이라고? 저 아이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그리고 왜 민수의 무덤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지? 여보, 저 아이. 수진이 남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 눈발 사이로 드러났죠.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눈매, 저 턱선, 살짝 치켜 올라간 눈꼬리와 오똑한 코, 그건 틀림없었어요. 젊은 시절 민수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소녀도 그제야 인기척을 느꼈는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노부부와 눈이 마주쳤어요. 소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녀가 허둥지둥 일어났어요. 무릎에 묻은 눈을 털 생각도 못한 채 뒷걸음질 쳤죠. 잠깐. 태준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생각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쉰 목소리가 겨우 새어나왔을 뿐이었죠. 소녀는 이미 가방을 챙겨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올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태준이 다시 말을 하려는 순간 소녀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소녀는 그것도 모른 채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언덕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가는 소녀의 뒷모습을 태주는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땅에 떨어진 하얀 봉투를 향해 다가갔어요. 봉투는 이미 눈에 반쯤 묻혀 있었죠. 수진이 허리를 굽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의 겉면에는 대학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그 아래 진단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태준이 다가왔어요. 뭐야, 그게?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봉투를 남편에게 내밀었죠. 태준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겉면의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도 굳어버렸습니다. 환자명 강지우, 병명 선천성 심장 기형, 수술 필요, 수술비 8천만 원. 봉투 사이로 삐져나온 종이에 적힌 글자가 두 사람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호자란 최은혜, 강지우, 성이 강씨였습니다. 민수의 성, 그리고 보호자 이름 최은혜. 두 사람은 말을 잃었어요. 한 방울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묘비 위에도 두 사람의 우산 위에도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죠.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의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수, 그리고 방금 달아난 소녀의 이름 강지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겹쳐 있었어요. 여보, 이거.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해 봐야겠어.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17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최은혜.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던가? 17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민수가 데려온 여자. 가난한 의대생이었죠. 집안 배경도 없고 부모도 없는 고아였어요. 태주는 그 여자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40년 넘게 쌓아 올린 제약회사를 물려받을 아들이 그런 여자와 결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직접 만났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차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5천만 원을 내밀었죠. 이거 받고 사라지라고. 민수 앞에서 영영 사라지라고. 하지만 은혜는 그 돈을 거부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민수를 사랑한다고. 그때 태주는 무슨 짓을 했던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은혜를 추적하게 했죠.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감시하라고. 겁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 여자가 스스로 포기하고 떠나게 만들려고. 그리고 은혜는 도망쳤습니다. 쫓기다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은혜를 찾아 나섰죠. 그리고 그날 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태준은 비서를 통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은혜, 현재 40세, 관악구 반지하에 거주 중,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각장애 1급,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비서가 건넨 서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딸 강지우, 17세, 출생 시기는 민수가 죽고 3개월 뒤였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은혜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쫓아냈던 겁니다. 병원 일정 확인해. 태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이틀 뒤 태준은 대학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혈액종양내과가 있는 층이었어요. 오후 4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내렸어요. 교복을 입은 소녀와 흰 지팡이를 짚은 중년 여자. 태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17년 전 23이었던 그 여자.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여자가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40세인데 60대처럼 보였어요. 푸석푸석한 얼굴,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흰 지팡이. 딸의 팔을 꼭 잡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이 태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았어요. 태준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은혜가 갑자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격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은혜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8천만 원이 없어서 널 못 살려. 태주는 나무 뒤에 몸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7년 전 자신이 던진 5천만 원.
그 돈이면 저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은혜는 그 돈을 받지 않았고 17년을 지옥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마저 잃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태주는 관악구 반지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축축한 시멘트 계단을 내려가 낡은 철문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최은혜 씨 계시나? 지우의 얼굴이 경계하는 빛을 띠었어요. 안쪽에서 은혜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강태준. 순간 은혜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쥔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왜 오셨어요? 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 17년 전에 내가 잘못했어. 태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축축한 시멘트 바닥 위에. 용서해달라는 말 안 할게. 그냥 미안하다고 하러 왔어. 17년이에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7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왜 이제 오세요? 늦었지만 도와주고 싶어. 싫어요. 돌아가세요. 그때 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끼리 해볼게요. 철컥. 문이 닫혔습니다. 태주는 문 앞에 명함을 놓고 돌아섰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코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은혜는 무너졌습니다. 입원비도 없어. 어떡하니?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강지우요. 30분 뒤 태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68세 노인. 지우야, 괜찮아? 태준은 곧장 수납 창구로 향했어요. 모든 치료비를 납부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병실 문 밖에서 은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17년 만에 다시 들리는 그 사람의 목소리.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긴 회복 기간 동안 태주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과일을 깎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곁을 지켰죠. 수지는 은혜 곁에 앉아 함께 기도했어요. 두 여자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병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은혜가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았어. 우리 지우 살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퇴원하는 날 은혜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용서하려고요. 완전히는 아직이지만 노력할게요. 17년 만에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1년 뒤 민수의 기일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묘역. 네 사람이 함께 언덕을 올랐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지우가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나 다 나았어. 이제 가족이 생겼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태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잘못했다. 은혜를 쫓아낸 것도, 내가 죽게 만든 것도 다 아빠 탓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 은혜와 지우, 평생 지킬게. 수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미안해. 그때 아빠를 말렸어야 했는데.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태주는 희귀병 어린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은혜에게는 새 집을 마련해 주었고 지우는 의대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으니까요.